그 사람은 늘 똑같이 웃었습니다. 표정도 온화하고 말도 부드러웠죠. 그런데 왜인지 이상했습니다. 말끝에 남는 느낌, 그 어딘가에 찬 바람이 도는 것 같았어요. 말이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데우고 나온 흔적이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하지만 철학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드러남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라. 표정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 사람이 익숙하게 해온 것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익숙하다는 건 훈련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말을 돌려 말합니다. 자기 책임은 흐리고, 칭찬은 모호하고, 사과는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중한 척하지만 말의 구조를 보면 관계 속에서 늘 스스로를 보호해온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판단대로 산다고. 그리고 그 판단은 말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건 네가 민감한 거지. 이 말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고 구조, 그 사람의 타인을 대하는 기준이 말끝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말이 그를 드러낸다.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을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꾸 농담인 척하며 진심을 던지는 사람, 비꼬므로 감정을 숨기는 사람, 어조를 높이며 자기 감정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 그 말투 속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고 자기 감정을 말로 다루지 못한 채 감정 자체를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무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무의란 억지로 꾸미지 않는 태도라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미지 않은 말, 조급하지 않은 말, 있는 그대로 내뱉는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말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드러내는 마음의 구조, 그 안에 숨은 본성의 냄새를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룬 방식, 삶을 살아낸 결이 고스란히 묻어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말 속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말투는 우연이 아니다. 살아온 방식이다. 그 사람은 늘 조용하게 말합니다. 겸손한 말투, 낮은 목소리,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오래 할수록 그 말 안엔 책임 없는 회피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서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어떤 결정을 피하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 동의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에만 반응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선 말조차 피한다는 것. 말이 회피의 수단이 될 때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 갈등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할수록 더 명확해지고 오히려 감정을 품고 말해도 그 말 안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래도록 말과 마음을 일치시키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이 정확하지 않으면 생각도 흐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명확한 사람은 말도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말이 늘 모호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감정 사이를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사람은 말하는 방식에서 자기 세계를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왜 내 말을 오해해? 자주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말이란 본래 흐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맞춰진 말, 너무 계산된 말, 타인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한 말은 흐르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그 멈춤의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본성과 만납니다. 사유하세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살아온 결입니다. 타인을 향해 날이 서 있는 말,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말, 모호함으로 일관하는 말. 이 모든 말의 형태는 그 사람의 내면적 질서를 비춥니다. 말은 버릇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말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의 삶에 닿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말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 그 자체다. 그냥 말한 거야. 그 정도 말도 못해? 그 사람은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감정이 없었다는 듯 말과 감정을 철저히 분리해서 자신의 말을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말과 감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이란 그 자체로 감정의 질감과 온도를 품고 있습니다. 말의 억양, 템포, 단어의 선택, 심지어 말하지 않은 침묵까지도 감정의 형태로 우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스토아 학파는 감정을 통제하라고 했지만 그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말에 실리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모른 채 말하는 사람은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의 말은 항상 누군가를 찌르고 자신은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고 말하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에는 항상 의도하지 않은 진심이 담긴다고. 말이란 결국 자기 감정이 통과한 통로이며 그 감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익숙한 말투, 반복되는 표현 속엔 감정의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건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논리적이지만 실은 감정의 단호함, 혹은 우월감, 혹은 억눌린 불안이 엿보이는 말입니다. 장자는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이 곧 삶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말에 실린 감정을 외면한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도 외면한 채 늘 겉도는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겉으론 강하지만 속으론 중심이 없습니다. 사유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는지를 조용히 짚어보는 것. 그 감정이 화인지, 무관심인지, 슬픔인지 그걸 알게 되면 말은 감정의 흔적에서 본성의 실루엣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감정의 형체입니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말. 그 말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깊이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말은 습관이 아니다. 무의식의 얼굴이다. 말버릇일 뿐이야. 사람들은 흔히 말의 날카로움이나 반복되는 표현을 단순한 습관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무의식의 얼굴이라고. 자주 사용하는 말, 자주 꺼내는 문장 구조, 특정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말의 결. 그 모든 것엔 그 사람이 살아온 세계관과 신념이 반영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을 고를 수 없을 때 비로소 자기 무의식을 드러낸다. 즉, 급한 상황이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툭 튀어나오는 말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투명하게 비친다는 뜻입니다. 또 시작이네. 그래서 그게 다야? 아무도 너한테 그런 거 안 기대해. 이런 말들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반응에 실망한 경험이 많아 말을 통해 감정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은 타고난 본성보다 반복된 사고의 훈련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말은 본래의 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나를 대했던 방식까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온 흔적이라고. 그 흔적은 일상적일수록 뚜렷하고 의도하지 않을수록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무의식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유하세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 그 말은 진짜 그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자동처럼 반복되는 말. 그건 그 사람이 사람을, 관계를,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말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무의식이 쌓아 올린 자기 내부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중심 혹은 공백이 보입니다. 당신이 들은 그 말, 지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건 정말 말버릇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길들여진 그 사람의 본성이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본성은 위기의 말에서 드러난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그냥 습관인지. 하지만 위기 상황,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급할 때 말은 더 이상 연기를 견디지 못하고 진심을 흘려버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기는 가장 많은 진실을 흘린다. 그 사람의 말이 무너지는 순간 그 말이야말로 가장 꾸밈 없는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다툼 중에 툭 던진 말. 넌 늘 그랬잖아. 이래서 너랑은 안 돼.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이런 말은 계산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항상 생각해왔던 말을 감정이라는 틈에 끼워 그대로 꺼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 상황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내면의 상태가 고통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 내면을 해석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위기일수록 사람은 자기가 늘 해온 방식대로 말합니다. 이건 결국 감정의 본성과 말의 본성이 동일한 결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에게 익숙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선택이 아니라 익숙함의 결과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이 요동칠 때 가장 맑게 드러난다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그 사람의 평소 마음이 그 흔들림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건 말로 바로 나타납니다. 사유하세요. 누군가가 위기에서 내뱉은 말, 그 말이 지나치게 냉정했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엔 이미 타인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가 습관처럼 자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조차 다정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타인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켜온 사람일 겁니다. 본성은 평온할 때보다 위태로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은 가면을 잇고 그 사람을 고스란히 비춥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깊이다. 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의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고 누군가의 말은 마음을 바짝 마르게 합니다. 그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옵니다. 온도란 말에 담긴 배려의 크기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떠올리는 습관. 그 작은 여유가 말의 끝에 따뜻함을 남깁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절제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부드러운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꺼내야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그 균형을 아는 사람이 말의 온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강한 말은 소리를 높이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조용한 말이라고. 말의 강도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입니다. 진심에서 나온 말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마음을 울립니다. 장자는 말의 힘을 무의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무의란 억지 없이 스며드는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 속에 말의 온도가 자리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상대의 자리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비판조차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최근 들은 말 중에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은 내용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그 말이 지닌 조용한 온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의 본성은 말의 온도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말은 표현은 강하지만 속은 얕습니다. 반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삼키고 그 말이 상대에게 닿았을 때 어떤 마음을 남길지 상상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말로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은 온도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깊이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꾸밈없이 말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나는 솔직한 편이야. 그냥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런 말은 당당해 보이지만 실은 그 솔직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방어를 위한 포장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말을 무기처럼 쓰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포장 없이 꺼내되 상대의 마음도 함께 두고 봅니다. 그 말에는 공격도 과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담백하게 나는 그때 좀 서운했어. 그 말이 나한테는 좀 크게 들렸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솔직한 말은 자기 자신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자신의 감정과 결핍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말에 포장을 씌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꾸밈 없는 척하지만 사실은 공격을 위한 솔직함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걸 너만 모르지. 내가 그래서 너한테 기대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은 진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변장입니다. 그 말엔 자기 감정은 빠지고 판단만 남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짜 절제는 정확한 인식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말을 더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단정하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흘러가지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참된 말은 소리가 작고 그 울림은 길다고. 포장 없이 꺼낸 말이 마음을 더 오래 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왜 담백하게 들렸는지, 혹은 왜 조심스럽게 들렸는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중심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그 사람의 용기, 그리고 두려움의 유무가 담겨 있습니다. 꾸밈 없는 말은 말을 있는 그대로 꺼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에 정직하며 그 정직함으로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솔직했는가? 그걸 판단하려면 그 말에 얼마나 자기 감정을 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말을 듣는 태도에도 본성이 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자기 말이 아니라 타인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에서 더 또렷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대화 내내 자기 차례만 기다립니다. 상대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죠. 그 말은 듣는 게 아니라
말을 기다리는 침묵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듣는 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미덕은 자기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듣는다는 건 단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유보가 가능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듣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건 네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그 상황이면 그냥 넘겼을 텐데. 이런 말은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감정을 단정짓고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로 듣는 사람은 타인의 말 속에서 자신의 말버릇을 잇는다. 그 말은 곧 진짜 듣는 사람은 말을 끊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고 자기 말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장자는 듣는다는 행위 자체를 타자와의 일시적 합일이라 보았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중단하고 상대의 감정에 몸을 실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사람은 타인의 말 앞에서 조용히 사라질 줄 압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를 말보다 더 선명한 본성은 경청의 자세에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말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아니라 공백을 통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은 화려할 수 있지만 듣는 태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태도 속엔 자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겸손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입니다. 그 깊이는 말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방식에서 만들어집니다. 말끝의 습관이 사람의 관계를 결정한다. 사람의 본성은 말의 시작에서보다는 말의 끝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배울 수 있지만 말을 어떻게 끝내는지는 그 사람의 내면이 고스란히 비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다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어쨌든 내 말은 틀리지 않잖아. 이런 말들은 논리적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다친 채 관계는 끊어지게 만듭니다. 말을 끝맺는 방식은 그 사람이 타인과 얼마나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람이 진짜 품격을 드러내는 순간은 갈등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충돌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 태도가 그 사람의 품성과 내면의 질서를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끝에 항상 문을 닫고 나갑니다. 됐어. 말해봤자 뭐해. 어차피 넌 안 바뀌잖아. 그 말에는 피로가 있고 단념이 있고 동시에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무의식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의 끝에 항상 공간을 남겨둡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다면 말해줘. 그 말은 여운이고 연결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대화 안에 머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말은 결국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는 도구라고. 그리고 그 다리는 항상 말끝에서 끊어지거나 이어집니다. 장자는 말을 마치는 순간이 가장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칼을 거두는 마지막 손끝이 바로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다고. 사유하세요.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면 그건 말의 처음이 아니라 말의 끝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말끝이 닫혀있는 사람은 관계를 밀어내고 말끝이 열려있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말을 어떻게 끝맺느냐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다.
우린 매일 수많은 말을 듣고 그만큼 많은 말을 흘려보냅니다. 그 말들 중 대부분은 금세 잊히지만 어떤 말은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단지 상황에 적절해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겪은 일이라서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서. 이런 말에는 삶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말을 고르고 자신이 살아온 온도로 말을 건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문장을 보면 그가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말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은 지금까지의 선택, 경험, 감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인생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세계를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결국 말이라는 그릇에 담겨 세상에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무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말이란 그 사람 안에서 오래 고인 침묵을 지나 비로소 흐르는 물과 같다고. 그 물은 조급하지 않고 때로는 우회하며 그러나 결국 깊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사유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내뱉은 말. 그건 어쩌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안고 나온 하나의 삶의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 조각이 날카로웠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만큼 거칠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조각이 따뜻했다면 그건 아마도 그가 더 많은 추위를 겪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말은 본성을 넘어서 삶의 집약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껏 쌓아온 감정, 관계, 상처, 회복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말이라는 한 줄로 응축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말은 결국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매일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 말은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 전체의 문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말이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들린다면 그 말 너머의 마음을 한 번쯤 조용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워지고 말이라는 작은 다리로 다시 서로를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마주한 말,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천천히 들려주세요. 당신의 말도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니까요. 오늘도 조용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정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